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7월 시장은 사실 부진하게 거래를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의 첫 거래일은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 뛰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쪽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장중에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1,36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장 마감 이후에 굵직굵직한 기술주들의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증시의 연동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와 퀄컴 등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들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그널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아마 장중 내내 가장 많이 들으신 단어는 FOMC였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도 FOMC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권의 증권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반응들을 남기고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이번 FOMC를 두고 비둘기의 귀환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번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시 되지 않게 그렇게 스탠스를 밝힐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좀 걱정은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AMD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3대 지수 가운데서는 S&P 500이 1.5%, 나스닥 지수는 1% 강세를 유지하다가 장중에 2% 강세로 전환이 되고요. 장 막판에는 2.6% 이상 상승하면서 17,600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대까지 0%대를 기록했던 금리가 최근에는 5.25에서 5.5%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할 법도 한 게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정말 아주 기다렸는데 보시다시피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9월에는 금리 인하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could be on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9월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FOMC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 연준이 미국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고용과 물가라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준의 빌딩 안에 들어가면은 고용과 물가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사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왔고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 성명서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용에서 보시면요. 이전 6월 FOMC에서는 고용이 strong,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has remained low, 아주 낮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의 FOMC 성명서에서는 약간 바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업률 자체가 약간 올라갔다, has moved up이라고 이 단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했었는데 이 FOMC에서 이번에 실업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 7월 FOMC 성명서에서는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양대 책무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의 리스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두 가지 책무 모두 다 우리에게는 아주 다 의무적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성명서의 주요 문구의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한 건데요. 증권사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과 함께 9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화됐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아니고 완전 고용 유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성명서를 통해서 공식화한 겁니다. 특히나 삼성증권 측에서는 정책 반응 하수가 노동시장의 이 사방 리스크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음이겠죠.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보다 명확한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의 첫 인하 이후로 분기별 1회 점진적인 인하 사이클이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떠한 질문들이 오고 갔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에서 그리고 이번 FOMC에서 다들 좀 긴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대선 후보자 정책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바뀔 수 있는가라고 기자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2024년 미국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100%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파월 의장은 그렇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 알 수가 없고 관심도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환호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냉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인하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좋은 데이터를 더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금리 인하가 적절한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도달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그렇다면 9월에 인하를 하는 게 맞는가?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향후 회의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평가를 함께 보시면은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는 이미 9월에 금리 인하가 결정된 사안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금리 인하의 결정이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트레이더들이 2025년의 금리 인하 회수에 대해서 현재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권사의 커멘트나 분위기를 보시면은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는 뉴욕 증시 빅테크주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미국 주식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승률도 어마어마했는데 요즘에 변동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가 또 간밤에는 급등세를 펼치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 급락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AI 투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AI 투자가 과잉 투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I 거품론이죠. AI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언제쯤 성과를 보여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 거품론을 좀 잠식시킬 만한 이야기들이 장중에 좀 나와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반등 배경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매수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수준이다라면서 목표가를 144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MS 등에서 AI 투자 계속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구글과 MS 같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좀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경쟁사인 AMD의 데이터 센터가 매출이 2배로 급증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또 파월의 9월 금리 인하 신호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순환매가 좀 돌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오르는 등 중소형주로 온기가 퍼졌는데 그동안 좀 쉬어갔던 반도체들도 이제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힘을 받으면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13% 가까이 뛰어서 177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또 3%대 추가 상승도 애프터마켓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빅테크 7곳을 상징하는 M7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메타의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메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이 39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3%나 급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가 5.1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주요했는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광고 수익이 1년 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좀 적자를 보였던 사업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랩스라는 그런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의 손실은 예상이 돼서 손실이 발생하긴 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 손실이 적었다라는 점도 좀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AI 투자 우려를 좀 덜었다라는 것도 역시 메타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이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 투자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 내에서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의 주가가 7%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강력한 분기를 보냈고 지난해 선보인 AI 비서인 메타 AI가 연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비서가 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라고 표현하면서 AI 비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AI 거품론일까요? 아니면은 AI 과잉 투자보다 과소보다는 과잉이 낫다라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실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겠죠. 하반기 실적으로 또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 아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수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승 탄력이 강한 기업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이널 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원포인트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의 윤환식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좀 어떤 전략으로 헤쳐나가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시가 대비 음봉으로 지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시가 대비 추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총 상위격 제약바이오 HLB, 알테오젠 등 수급이 붙으면서 지수를 견인 중입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에코프로비엠이 밀리면서 에코프로, LMF 등 보합권 중심으로 등락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일단은 캐즘 후폭풍은 슬슬 진정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7월 초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이내 급락장을 겪은 코스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크로 실적 측면에서 상방 요인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격 조정을 통해 높아진 밸류에이션 상 진입 매력 등을 감안할 시에 8월 중 정고점 돌파도 기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금융시장에도 그렇게 강한 종목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료적으로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는 바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기관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트럼프 당선 시에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 유럽 지역에서의 수주 성공은 K원전의 가격 경쟁력, 수입국의 원전 밸류체인 지원 능력 등이 정치적인 영향력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향후 원전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융 조달 가능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K원전의 가격 경쟁력, 전력적 투자자 역할 등은 총 금융 조달 금액을 낮추고 대주단의 신뢰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15,500원부터 15,900원까지 비중 10%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목표가는 17,000원 이상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떤 종목들을 향하고 있을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내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대차, 현대로템, KB금융, 한화오션 등을 주로 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자체가 코스피 내에서 매수세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시장에서 종목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세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우선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현재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하는 것은 이전과 거의 비슷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 쪽으로 매도 물량을 현재 쏟아내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리콘투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오랜만에 오늘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엔캠, 네 번째로는 HLB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를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BM을 오늘 시장에선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좀 실망감이 큰 듯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좀 덜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숲, 세 번째로는 HPSP,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YC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내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는 사고 있지만은 코스닥 내에서는 이 삼성전자 향을 현재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내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전력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오션, 현대차, 셀트리온 등 전체적으로 한국 지수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으로만 현재 매수세 아주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YC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테크윙, HLB 다섯 번째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삼성전자 향의 코스닥 기업들을 오히려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엔캠,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펌텍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로노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일제약입니다. 오늘 7%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을 좀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삼일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일제약은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 가던 제약 바이오와는 다른 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예전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모델. 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CMO, 뭐 CDRMO 요런 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 캐시카우 삼아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한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이오 베터까지 만들어내서 오리지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는 이런 단계들을 밟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약간 안정적이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꾸준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죠. 네. 그 전에 하나의 신약을 통해 가지고 끝장을 보려던 K 신약 모델들이 다 무덤으로 가는 바람에 셀트리온의 모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쪽 길을 간 제약사도 많이 있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처럼 플랫폼 기술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마일스톤 혹은 로열티를 계속 받으면서 재무제표를 플러스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플랫폼을 뽐내는 기업 이쪽이 있습니다. 삼일제약은 셀트리온 형태를 택한 것 같죠. 일단 안과용제, 눈에 넣는 점안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CMO, CDMO 사업을 장기적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지금 1년에 한 200억씩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000억 써서 베트남의 CMO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미 2년 전에 완공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그리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 기관의 GMP 인증이란 걸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밀리면서 승인조차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베트남 GMP 승인이 기대되어서 드디어 이 CMO 공장을 내년 정도에는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CMO는 컨트랙트 매뉴팩처링 올거니제이션이니까 매뉴팩처링 M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화장품 우리가 이 생활용품에서 OEM과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약 부분입니다. 어쨌든 M은 똑같아요. OEM이든 CMO든 M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매뉴팩처링이니까 단순히 제조 생산만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주문을 넣어준 그 제약사라던가 어떤 고객사에서 주는 매뉴얼대로 만들기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데 여기서 CDMO로 간다는 것은 똑같은데 컨트랙트 매뉴팩처링 올거니제이션인데 D가 디벨롭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개발을 원 고객사에서 개발을 한 거를 공장이 없어서 넘겨주는 걸 받아서 CMO를 하는 거랑 내가 개발까지 하는 거랑은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개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전체 진두지휘했으니 그만큼 더 마진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CDMO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발판으로 베트남 CMO 공장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이제 베트남 CMO 공장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CDMO 공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겠죠.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약 1.4억 관, 이걸 영어로 도즈라고 하죠. 네. 생산 가능한 독일 롬멜록사의 BFS 충전기 2기가 있고요. 연간 약 5천만 병 생산 가능한
독일 그로닝거사의 멀티 충전기 한 기가 이 베트남 CMO 공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 회사들의 이런 충전기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연간 최대 캐파를 돌렸을 때 약 3억 3천만 개의 저만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제를 개발은 했는데 생산 시설이 부족해서 뽑아낼 수 없는 제약사들에게 오퍼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삼일제약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다더라. 연간 3억 3천만 개 저만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더라. 우리가 저기 맡겨서 우리의 저만제를 뽑아내자. 그러면 각종 회사의 저만제들이 그 회사의 저만제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만 제조원은 이 삼일제약이 되겠죠. 우리가 마치 로레알 화장품을 썼는데 제조원이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CMO, CDMO 사업을 캐시카우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셀티로는 바이오 시밀러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봤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막질환 치료제 아멜리브가 나왔습니다. 아멜리브가 바로 루센티스라는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요게 이제 특허 만료가 나와서 망막질환 치료제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로 만든 게 삼일제약의 아멜리브입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그 캐시카우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체 개발 안구건조증 계량신약이 있습니다. 자, 계량신약은 오리지널이 화학합성 의약품이라는 뜻이겠죠. 화학합성 의약품을 복제한 게 제네릭이고 제네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줬다. 그걸 계량신약이라고 하죠. 계량신약으로 만약 인정을 받아버리면 오리지널이 화학합성 의약품일 때 제네릭은 단가가 낮게 복제하기니까 치고 들어와야 되는 그걸 장점으로 치고 들어와야 되는 게 제네릭의 운명이라면 복제약이니까요. 계량신약은 말 그대로 계량했지만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름이 신약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오리지널 화학합성 의약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제일 유명한 화학합성 의약품의 그 특허 만료 된 그 부분이었죠. 그 뒤에 이제 한미약품의 88정이 제네릭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화이자의 비아그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비아그라가 아니라 한미약품의 88정이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더 나아간다 하고 하면은 계량신약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 그래서 안구건조증 계량신약 레바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 있는 게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SB15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 아멜리브가 있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도 이거 황반변성 치료제가 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부 눈에 관련된 거죠. 아까 네. CMO, CDMO도 저만제를 만드는 거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독점 판매 계약 체결한 것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고 이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맡긴 거예요. 그 생산을. 그리고 망막질환 치료제 요것도 눈이죠. 이건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브고 자체 개발한 안구 건조증 계량신약 레바케 이것도 안구죠. 그러니까 삼일제약은 어떻게 됐든 바이오시밀러든 계량신약이든 아니면은 오퍼를 받아가지고 생산만 해주는 거든 전부 다 눈에 관련된 안과 질환에 특화된 회사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나온 지금 예상치가 아멜리브가 전체 시장이 예를 들어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멜리브가 국내 유일의 바이오 시밀러지만 바이오 시밀러가 또 다른 회사에서 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멜리브가 400억 원의 정도의 시장에 들어가서 최대치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한 200억 원 정도를 50%를 점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유일의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 레바케이는 안구건조증 계량신약인데 이거는 3천억 원 시장인데 안구건조증 시장이 여기 레바케이가 들어가서 300억 원 정도 최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죠.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 이것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특허 만료가 돼서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지고 있는데 삼일제약계 SB1호 요게 1,000억 원 시장에서 300억 원 정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 치료제로 200억, 300억, 300억 해서 8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지금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일제약, 우리 눈에 넣는 그런 제품들에 특화된 회사인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넥슨 게임즈 들고 오셨네요. 어제도 이제 웹젠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넥슨 게임즈도 오늘 장에서 신고가를 계속 재경신하고 있어요. 신작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임입니까? 네, 웹젠의 뮤, 그리고 NC소프트의 리니지, 넥슨의 바람의 나라 이런 거 어제 3개 얘기 드렸죠. 그게 다 네. MMORPG고 처음에 PC방이 탄생됐을 때 그때는 갤럭시가 뭐 1, 2 요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의 사양이 떨어졌기 때문에 폰에서는 그런 게임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PC방의 시대였고 전부 다 PC방을 가서 고등학생들이 PC방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TS라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류, 그리고 오버워치라던가 서든어택을 즐기는 FPS, 퍼스트 퍼슨 슈터의 슈팅 게임을 즐기는 류가 있었고 나머지는 MMORPG를 즐겼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뭐 공성전을 하거나 길드를 통해서 서로의 화합을 통해서 뭐 상대방을 이기는 이런 게임의 재미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NC소프트의 리니지, 웹젠의 뮤, 넥슨의 바람의 나라였는데 네. 어저께 얘기해드린 대로 넥슨의 바람의 나라는 약간 아기자기한 캐릭터, 그런 재미고 소소한 재미고, 웹젠의 뮤랑 NC소프트 리니지는 약간 화려하면서 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조금 그 잔인한 수 있는 이 위험한 아이템들,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넥슨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고 개발사인 넥슨 게임즈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퍼스트 디센던트가 네.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넥슨의 게임이죠. 네. 근데 우리가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넥슨 게임즈가 넥슨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던스, 이건 3인칭 슈팅 게임인데 아까 오버워치나 서든어택을 얘기 드렸지만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내가 마치 손에 총을 들고 있는 듯한 총만 이렇게 따다닥 보이잖아요. 내 시점에서 1인칭에서 하는 건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배틀로얄 장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FPS나 TPS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관점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1인칭이나 3인칭 슈팅인데 그 게임의 어떤 툴이, 요 테두리가 100명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한 명만 남는 게임이라 99명을 쳐낸다고 해서 배틀로얄 장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틀그라운드도 TPS입니다. 3인칭 슈팅 게임이거든요. 같이 팀원끼리 이제 헤드폰을 끼고 소통을 하면서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듯이 내 팀 전우도 바라보고 상대 팀도 바라보는 이런 TPS 장르. 퍼스트 디펜던스도 3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TPS, 트리플 펄슨 슈터죠. 그런데 여기에 역할 수행 게임인 RPG를 결합시켰습니다. 아까 MMORPG 장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MMO는 대규모 다중 접속이에요. 그리고 RPG는 롤플레잉 게임이죠. 네. 그러니까 롤플레잉, 어떤 롤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전사를 하냐, 궁사를 하냐, 마법사를 하냐, 치료를 하냐, 힐러를 하냐, 뭐 이렇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역할 수행 게임인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 접속한다고 해서 MMORPG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RPG의 요소만 떼면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레벨업을 하는 거죠. 내 캐릭터를 레벨업해서 키우는 재미. 네. 요거를 퍼스트 디센던트는 TPS에 결합을 시킨 거죠. 새로운 장르죠. 슈팅 게임인데 캐릭터의 레벨업을 하는 요소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TPS란 건 아까 말한 대로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이 시각적인 부분이 3인칭이란 거, 거기는 똑같은데 네. 배틀그라운드랑 다른 거는 캐릭터가 레벨업을 해서 예를 들어 0레벨인 아무것도 지금 힘이 없는 데서 뭐 50레벨, 100레벨 가면 완전 거의 먼치킨의 능력을 갖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가는 그 게임이에요. 이거를 이제 루트 슈터 장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먹혔습니다. 오. 생소한 장르인데 먹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총이나 칼이나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총칼활을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총칼, 활 이런 거를 쏘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올림픽이니까 관역에 쏘지 그걸 사람에게 쏘면 정말 치명적인 그럼요. 무기거든요. 네. 그럼 게임에서 그런 치명적인 무기가 나가는 게임에서 레벨업이라는 거를 접목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럼 0레벨인 사람은 그렇게 치명적인 총을 쐈는데도 상대방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레벨이 고레벨이면 내가 0레벨이면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날렸는데 안 죽어요.
그럼 되게 의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레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상적으로 활칼총은 스치기만 해도 되게 위험한 물건이에요, 이게 정말로. 그쵸. 근데 그거를 레벨업이라는 거를 넣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세계의 유저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팀에 나갔거든요, 스팀. 네. 스팀은 PC 게임 유통 플랫폼인데 연쇄 할인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할인을 워낙 많이 치거든요. 50%, 70%, 80%막 쳐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엄마 지갑을 몰래 열어서 그거를 할인할 때 왕창 사놉니다. 그리고 게임을 안 해요. 왜냐면 뭐 중간고사가 있거나 기말고사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엄마한테 걸리거나 이래서 에헤이. 그렇게 쌓인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PC 게임은 거기 가서 경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올라가자마자 출시 1주차에 스팀 매출 1위를 찍었고요. 오. 스팀의 지금 순위는 매출로 찍힙니다. 스팀의 인기 순위라는 거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은 순위 그 단순 다운로드 순위가 아니라 매출 순위예요. 그 매출이 1위를 찍다가 3주차 들어서 새 팀의 매출 4위까지 갔거든요. 4위로 떨어졌지만 5위 안에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적절한 시점에 4주차 접어드는 시점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오. 신규 계승자, 그러니까 여기는 계승자라고 표현하는데 신규 캐릭터예요. 루나가 나옵니다. 루나. 그리고 어제 말한 게 또 이어지는데 스텔라 블레이드 얘기를 했죠. 예. 스텔라 블레이드는 액션 RPG인데 그거랑 퍼스트 디센던트랑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관을 쓰리- 공유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3D 애니메이션 장르의 서브컬처가 여기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묻어 있는. 캐릭터로 따지면 서브컬처 장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의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신규 계승자 루나랑 얼티밋 벨비를 공개하니까 바로 이 신규 캐릭터를 해보고자 하는 유저들이 들어와서 스팀 매출 1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뜨겁게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상한가 가까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퍼스트 디센던트의 신규 업데이트 이후에 판매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빠르게 알려주세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가니까 하나 시스템도 잘 나가는 건 당연하죠. 그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파는 무기에 전투 체계라던가 아니면은 라이다 같은 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시스템은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의 K2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다 하나 시스템의 이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폴란드양 K2 사격 통제 장치 수출 여기서 많이 나왔고요. 왜냐면 현대로템의 K2 그 흑표 전차가 1차 그때 180대, 2차 이행 계약이 820대에 대한 게 이제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방산 부분 매출이 K2 사격 통제 장치에서 왕창 찍힙니다. 네. 그다음에 전술정보 통신 체계 4차 양산 이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천궁2에 들어가는 다기능 레이더 MFR을 얘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CT 부분. 하나 시스템이니까 ICT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자 들어가는 업체들이 그 ICT를 맡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은행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여기 하나그룹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 이거 맡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의 미국 사업장 생산관리 시스템 MES 구축 이것도 이게 실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전부 잘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ICT 그러니까 우리 IT 인력 따로 보면 거기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뒤에서 해킹 방어하고 뭐 이런 전사적 자원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잘 나가고 방산 쪽도 당연히 수출에 의해서 잘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 시스템 수출 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7%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63.7% 감소를 했지만 이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UAM 오버에어에 투자한 거를 지금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감소된 부분 그겁니다. 네. 오버에어에 투자했던 전환사채를 만기 미상환한 부분 때문에 단기 순이익만 감소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돈을 번 영업이익은 167% 증가를 했기 때문에 돈은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시스템 실적 잘 나왔는데 방산 쪽 모멘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어떠한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한국카본입니다.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화재가 있었고 또 합병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증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일단락되고 2분기부터 우상향 실적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강력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위해서 다각화를 추진했는데 방산과 전기차 부분에서 장기적인 성장성 또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회사입니다. 네, 한국카본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 순위는 327위인 기업이고요. 전체 시가총액은 6,463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선 관련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앞서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공장 화재, 합병, 증여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공장 화재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화재가 발생을 했고 어떤 영향이 있었고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23년 4월 달에 밀양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최종 가공 라인 쪽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일부는 경쟁사 등의 외주 위탁 생산을 했습니다. 복구를 빠르게 진행해서 생산 라인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3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주 생산 설비라고 하면 CNC 머신입니다. 자, CNC 머신이 기존에 4대였는데 이제 9대를 구축을 했으니까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은 2.3배가 정도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비가 들어왔고 또 신규 인력이 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부진했습니다. 이 가동률이 금년 1분기까지 부진했고 2분기에 램프업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레벨업,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고 보험 수익도 있었고 또 유형자산 손상 차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거는 생산 능력이 늘었고 또 성장성과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났지만은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캐펙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자체가 늘어났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력 사업을 함께 볼 텐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단열 보냉제를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요 업황은 현재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 산업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연가스 계열이죠. 우리가 LNG라고 하죠. 천연 액화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162도에 냉각을 시켜서 가스를 기존의 기체 대비 600분의 1 정도로 부피를 축소해서 네. 하는 게 LNG가 되겠습니다. 자, 이 LNG 선에 이제 LNG를 운반하는 조선의 보냉제 그리고 그 핵심 부품 사업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LNG 보냉제 하면은 동성 화인텍하고 한국카본이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NG 보냉제가 보통 이제 4가지로 구성됩니다. 1차 방벽,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동서형이고요. 2차 방벽, 이제 한국카본이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고 폴리우레탄 폼, 그리고 단열 파이프로 구성되는데 특히 이 2차 방벽의 경우에는 대단히 경쟁력이 뛰어나서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인데 리지드 2차 방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그러니까 MS가 100%고요. 플렉시블은 70%입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LNG 보냉제에서 양분을 하고 그 핵심 부품인 2차 방벽, 트리플렉스에서 독보적인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LNG 환경은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수입하고 카타르가 수출하는 거의 그런 구도였는데 이제는 크게 수입국이 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대표적으로 유럽입니다. 러시아산 가스로 이렇게 파이프로 오던 게 그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럽이 수입국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도 있지만은
또 수출국의 측면에서 보면 카타르에 이어서 모잠비크 그리고 미국까지 가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고 국내 조선 업체들이 LNG 선박에 대해서는 수주도 그렇고 인도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동안 LNG 보냉제는 현대 삼성이 사용하는 마크 3 타입만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이제 대우, 현재 하나오션이 쓰고 있는 NO96 타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LNG 보냉제에 긍정적이다. 또 다른 측면은 23년만 해도 암모니아 추진선,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통해서 엔진을 쓰는 거죠. 네. 이 추진선이 급격하게 글로벌 발주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LNG 추진선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또 육상, 해상 쪽에서의 플랜트까지 감안하면 수요 환경은 좋다. 그리고 양분하고 있지만 2차 방벽에서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업황, 실적이 LNG 보냉조 쪽에서 예상이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일단 뭐 산업 자체가 좋고 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카본은 또 조선 3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 참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미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LNG 보냉제 쪽 말고 이제 본사도 그렇고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카본 소재, 대표적으로 탄소 섬유 쪽으로 하고 있고요. 네. 탄소 섬유는 대단히 철보다 강도는 높지만은 또 가벼운 쪽이고 네. 두 번째로는 GP, 글라스 페이퍼, 그러니까 유리 장섬유 쪽인데 이쪽 사업도 좀 하고 있고 또 방산, 항공 우주, 그리고 차, 모빌리티, 그리고 철도까지 내외장적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23년 9월에 이벤트 중에 하나가 합병이 있었습니다. 한국 신소재. 이게 이제 복합 소재 업체인데 세 가지 제품입니다. 유리섬유, 탄소섬유, 그리고 프리프레그라는 중간재 형태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관계사였지만은 합병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강화가 됐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냉제에 들어가는 유리섬유 쪽, 2차 방벽의 특히 중요한 파트인 유리섬유 쪽을 내재화를 해가지고 네. 수익성 확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방산과 전기차 부분에서 이 부분이 성장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5년, 26년에 방산 전기차 부분이 특히 카본을 이용한 또 유리섬유를 이용한 쪽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거다. 이게 바로 성장성이 제고될 측면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산업도 참 좋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또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실적 부분을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 실적 자체는 좀 부진했습니다. 다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말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뭐 중소 중견기업들에 겪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정 감사인인데 네. 23년에 이제 회계 감사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3년 실적은 깐깐하게 했을 거다, 시작을 했을 거다 이런 측면이 될 수 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벤트 화제도 있었고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23년 3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YOY 마이너스 이익을 좀 기록해가지고 실적이 네.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뜯어보면 금년 1분기에는 별도 영업이익은 75억인데 연결 영업이익이 26억입니다. 그래서 별도 본 사업은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네. 자회사들 성장성을 위해서 선투자를 했던 자회사들 실적이 일단 1분기에 큰 걸림막을 했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1분기까지 신설비에 대한 가동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네. 75억도 별도 영업이익이 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2분기부터는 별도 영업이익이 크게 점핑을 하면서 네. 자회사에 대한 손실 부분을 상당히 상쇄를 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좋고 신설비 가동률 효과 때문에 단기 실적은 대단히 뛰어날 거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 2분기부터 우상향 실적이 뚜렷할 거라는 측면이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방산하고 전기차 부분에서 실적이 들어올 거다. 다만 24년, 25년은 미래산업을 위해서 투자했던 선투자, 자회사들 때문에 연결 영업이익이 별도보다는 크게 낮을 거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24년 영업이익은 366억입니다. 전년 대비
165억보다 크게 늘어나긴 하지만은 계략적으로 본다면은 본사 기준으로 별도 기준으로 보면 500억대 전후의 실적인데 자회사들이 까먹어서 366억 정도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참고적으로 25년의 컨센서스 실적은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니까 실적 우상향 추세를 가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화재난 공장의 신설비 가동률 효과,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장기적인 실적 우상향을 그려줄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이번 해만 보면은 한국화분의 실적 성장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연결 기준이냐 별도 기준이냐에 따라서 자회사들이 아무래도 미래 성장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미스가 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괜찮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이 주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업력 40년이고 네. 이미 이제 창업 이제 2세에서 네. 3세 경영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 경영을 되기 위해서 관계사 합병이 23년 9월에 있었고 금년 6월 3일 날 또 일부 증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수 대표님께서 일부 증여를 해서 과거에는 조문수 대표님의 지분율이 18%였습니다. 이제 창업 3세인 조현호 전무 지분율이 과거 4%에서 일부 증여, 6월 3일까지 증여를 감안해서 이제 17%로 최대 주주가 바뀐 상황에서 3세 경영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날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증여는 앞뒤 2개월씩 그러니까 6월 3일 달 했으니까 그 가중평균 주가로 이제 증여 세금이 이제 산출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주주별 구성을 본다면은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34%, 자사주가 5% 정도입니다. 근데 이 합병, 화재 이런 과정 실적 부진 속에서 5% 이상 지분을 가졌던 국민연금하고 한국밸류가 5%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기관들은 투신권과 그다음에 연기금이 사서 5% 이상 지분 신고를 할 것인가. 업종 대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네. 이미 이제 그 동성 화인텍의 외국인 직무들이 한참 높은 상황이고 또 한국카본도 과거에 최고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12%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3.8%입니다. 우상향 실적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또 성장성이 감안되고 시총이 늘어난다면 이 3.8%인 외국인 지분율은 높아질 거다. 그래서 뭐 두 자릿수까지 가면 좋겠지만은 5%에서 10% 정도만 가더라도 주가의 레벨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가를 본다면은 역사상 최고가는 16,200원이고요. 역사상 최저가는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바닥은 10,000원이고 심리적 기술적 바닥은 11,000원 정도입니다. 네. 지금 11,000원 정도에서 12,000원 후반대까지 와가지고 12,000원 정도 조정인 거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또 업종 대표적이고 실적이 우상향 지속적이고 성장성이 감안된다면 충분히 과거에 누렸던 최고 주가를 돌파할 개연성이 있는 40년 업력의 중견 우량주다. 그리고 조선인 LNG선 그리고 앞으로 방산과 전기차에서 성장성을 그려볼 회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16,000원대까지 주가 흐름 저희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8월입니다. 여름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8월을 배당 기준일로 정하는 상장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밸류업 주주 환원 열풍이 불면서 분기 중간 배당 실시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분기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꽤 생겨났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나 선배당 후 투자 정책 시행으로 중간 배당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규모를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투자를 해야 했었죠. 증권가에서는 이제 지금이 바로 중간 배당에 관심을 가질 적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이 장세 속에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배당주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고배당주가 유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월을 배당 기준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K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 중간 배당을 하고 있는 모범생입니다. 주당 1,500원을 지급하고 총 규모는 826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8월 14일이고요. SK 계열사들이 중간 배당을 이번에 많이 실시하니까요. 일정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2배 높아진 금액으로 배당 매력도 함께 높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주당 200원을 책정했고 총 641억 원을 지급합니다. 기준일은 오는 16일입니다. LG U+, 역시 4년째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당 250원을 지급하고요. 배당 기준일은 8월 9일입니다. 한국앤컴퍼니도 볼까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당 210원을 지급합니다. 배당 기준일 8월 14일입니다. 스톤테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주주는 주당 220원, 최대 주주는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주당 200원을 각각 지급하는 차등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8월 13일인데요. 시가 배당률이 3%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8월의 보너스 챙겨가시려면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꼭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영업일이 걸려야 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업일 이전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배당금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켓 무버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인데 LG화학이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1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얼마 만의 상승인가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석유화학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좀 최근에 좀 많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중동 쪽에서도 석유화학적 분야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급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납사를 이용해서 뭐 에틸렌도 만들고 프로필렌도 만들고 뭐 벤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은 뭐 좋았지만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LG 화학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전체 매출에 있어서 43%가 좀 더 석유화학 쪽에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쪽도 지금 현재 있고 첨단 소재 쪽도 있고. 거기에다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봐도 괜찮지 않나. 오늘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셀을 만드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지금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 오늘 좀 반등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다 석유화학까지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9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2021년도엔 7위까지 하다가 이번에 좀 미국 화학학회 또 나오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화학 관련된 이제 협회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LG화학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4위 정도 하는 석유화학 회사다라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뭐 성장성보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자리만 지켜줘도 좀 좋지 않나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좀 분위기는 좀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조정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하지만 뭐 지금 이제 친환경 소재 쪽이라든가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지금 2차 전지에 관련 또 소재 쪽 이쪽 부분들이 조금만 더 시장 전체 매출에 있어서 비중이 좀 확대된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지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이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 디스플레이 쪽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이제 OLED 쪽인데 OLED 쪽 핵심 소재 이제 P도판트라는 이제 소재가 좀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LG화학이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차세대 이제 OLED 패널 쪽에 상당히 좀 중요한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완화시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좀 끌면서 단기 상승, 뭐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단기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줬다라고 좀 판단해서 LG화학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밸류 대비해서도 뭐 주가도 많이 좀 조정받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대응해도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5만 원을 일단 좀 넘어가서게 된다면 40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35만 원을 좀 돌파가 조금 어렵다면 다시 한번 더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 이제 W자의 형태의 차트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 35만 원이 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화학 만나보고 왔습니다. 워낙 또 부진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좀 LG화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또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35만 원대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저항선 맞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가격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이 가지고 오신 두올인데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두올이라는 종목에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동차용 내장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단 시트 커버링 에어팩 쿠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시트 사업 부분은 천연가죽, 인조가죽, 천 등의 원자재를 가공해서 시트를 만드는 회사나 자동차 회사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뭐 현대, 기아차고요. 일단은 최근 이 제네시스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의 GV60의 이 시트 커버를 지난 2021년 8월부터 납품을 하면서 매출이 이제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아이오닉 5에 납품을 하면서 전기차 쪽에서 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1분기 실적이 한 1,843억 원, 전년 동기 1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5.8%나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던 기업이거든요. 4천억대, 5천억대 매출이 나타나다가 2023년에 7,531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매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이뤘던 그 실적보다 이번 1분기가 더 좋게 발표가 난 겁니다.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주주 친화적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176만 2천 주를 지난 5월 28일 날 소각을 완료했고, 나머지 76만 1,696주를 연내 소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도 증가하면서 자사주 소각까지 호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현대 이 전기차 공장인 조지아 공장을 이제 10월부터 가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그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금 한 3,4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 이하로 그냥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 라인은 크게 현재 위치에서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여 뭐 손절 라인을 정해 드린다면 3,300원이 혹여라도 이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잠깐 빠져나왔다가 추후 재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목표는 3,670원, 시세가 조금 잘 나온다면 4,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크아웃 논란은 없나요? 피크아웃 논란은 이미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좋으면 앞으로도 좋을 거다. 그렇죠. 일단은 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실적도 이제 전기차 쪽이 이제 신차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월의 실적도 그에 따라서 같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어떤 것들 있을까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모처럼 HBM에 관해서 자신감 있는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HBM 업계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바로 HBM3E였는데, 이르면 3분기부터 엔비디아와 AMD의 납품이 기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블룸버그에서 앞서서 2에서 4개월 내에 HBM3E의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HBM3E 같은 경우에 8단을 올해 3분기 양산 공급할 것이고 12단을 올해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수익성 높은 HBM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HBM은 훨씬 잘 팔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HBM 시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떠한 경쟁 구도를 또 쌓아가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에 2분기 확정 실적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4,4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62%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DS 부문의 매출이 예상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세계 매출 탑을 찍고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매출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년 만에 8개 분기 만에 다시 한번 뛰어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해서 자존심을 되찾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DDR5, 고용량 SSD, HBM 등 서버 응용 중심의 제품 판매 확대와 생성형 AI 서버용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서 고객 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화려한 부활을 하면서 깜짝 실적을 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BM3 이슈까지 더하면 하반기 실적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도 함께 훨훨 날아서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K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 넘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SKC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좀 움직였던 이유가 그 전에도 20만 원까지도 좀 터치하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유리기판 때문이었죠.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를 상당히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동사가 이제 단기간 급등하는 패턴을 좀 만들어줬던 부분들이고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뭐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6개 정도의 이제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동박을 만들고 있는 넥실리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앱솔릭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리기판을 좀 만들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인텔에서도 작년에 또 유리기판을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 최근에 상반기 때는 삼성전기 쪽에서도 우리도 유리기판을 생산하겠다, 양산하겠다라면서 그 시점을 2026년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상업화시키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SK 앱솔릭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SK의 자회사라고 100% 자회사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게 미국에 있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반도체 장비의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는 이제 합작으로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영업망 판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퍼스트 무브로서의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가게 된다면 유리기판 쪽으로 통해서 상당히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익스포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스포저가 뭐냐면 이제 칩이랑 그리고 기판 사이에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하나의 또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실리콘으로 좀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해 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실리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 몇 나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포저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력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돈이 그렇게 크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포저가 사이즈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AI 칩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터포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좀 구조예요. 근데 인터포저를 지금까지는 실리콘을 해서 잘 사용해 왔지만 이제 한계점이 좀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기판을 그러니까 글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포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실리콘으로 만든 인터포저보다는 유리로 만든 인터포저가 오히려 더 이제 뭐 소비 전력도 조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많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여기가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앱솔릭스가 단순하게 이제 뭐 유리기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포저까지 시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 SKC의 주가 상승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와 그리고 그 양산에 대한 유리기판에 대한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C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SKC 오늘도 사실 매수 레인지로 보여진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MDS테크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45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고 이 기업 현재 5%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번째 종목 MDS테크입니다. 오늘 일단 엔비디아가 전날 한 13%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 엔비디아 AI 모듈 국내 총판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반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장 방송에서
오늘 좀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 1,310원 정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일단 뭐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국방 항공 업체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이 모바일 고객과 그리고 뭐 효성 TNS 같은 이런 정보기기 산업용 업체 다양한 업체에 현재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랑 엮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지난 2022년부터 재무구조, 즉 부채를 크게 줄이면서 영업이익 폭을 늘렸고요. 그리고 그때 늘린 영업이익 폭이 지난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1분기에도 양호하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1,31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이제 아침에도 언급드렸다시피 1,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시세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좀 오랜 기간 눌렸기 때문에 1,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MD스테크 이제는 좀 반등 노려보자, 저가 매수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이브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사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제 또 강세 흐름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는 뭐 지수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하이브를 가져온 이유는 뭐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스포티파이라는 이제 음원 공급 업체가 있죠. 미국의 음원 공급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반기 K-팝 해외 스트리밍의 탑 3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1위가 지금 아일리시고요. 2위가 뷰고 3위가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 네, 발음 잘 안 되네. 자, 아무튼 그 지금 현재 1, 2, 3위가 다 하이브 쪽입니다. 하이브 소속에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 현재 엔하이픈이라고 또 정규 2집을 또 발매했는데, 이번에 이제 초동 판매량이 7월달 판매를 시작했는데 234만 장이었고요. 자, 거기다는 이제 전작에 비해서는 187만 장 대비해서는 25% 정도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빌보드 200에서 2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다면 지금 이제 하이브, 물론 지금 현재 JYP 쪽도 있고, 지금 YG 엔터 쪽도 있고, 지금 SM 쪽도 있지만, 그쪽도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현재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좀 열심히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하이브가 지금 현재 많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이브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이브 좀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를 좀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내부적인 또 노이즈가 또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도 좀 약간 좀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묻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지금 상반기에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좀 변화가 줄 수 있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이브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지금 현재는 17만 원 정도에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보니까 스포티파이 1위가 보니까 또 지민의 후인 거 보니 하이브에 대한 주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녀 공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 콜마에 이어서 두 번째 화장품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한국 콜마도 약세장 잘 견디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녀 공장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마녀공장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달 초에 미국 코스트코 매장 300곳에 입점을 완료한 상황이고 또 미국 대표 화장품 멀티숍 얼타의 온라인과 600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코스트코에 이제 확장 입점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뭐 내년까지 코스트코 입점 매장을 400개 정도 더 늘리고 다음 달과 오는 11월에 각각 대만과 캐나다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고 이 중국과 유럽 등에서는 입점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올해 1분기 미국 시장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 성장세에 맞물려서 아무래도 주가도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조금 이제 도직격으로 약간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25,300원 정도 선에서 좀 그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된다면 4% 정도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26,800원짜리를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9,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29,000원 정도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많은 마녀공장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파월 통해서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고 삼성전자 움직임이 좀 2,800선에 좀 막히면서 좀 제한된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던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전력기기라든가 바이오 화장품 쪽에 대한 반등세가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최근에 좀 하락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돌림을 좀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열려 있다라기보다는 당분간 좀 박스권이 흘러가면서 좀 매크로적인 지표들이나 이러한 좀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래도 시장 상황은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원익 IPS를 좀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익 IPS는 최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박스권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2분기부터 좀 흑자 전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하반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OLED 쪽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서 좀 가동률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을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들도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의 기술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우리 증시 문 닫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오늘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다행히 FOMC에서 비둘기파적으로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네. 시사가 되면서 전일 미증시도 좋았고요. 거기다가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정거래일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상승세가 좀 미리 반영이 된 건지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8월 첫 스타트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7월 이제 말로 넘어갈 때 증시가 이제 조정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7월 말까지는 일단 조정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지면은 예상보다는 좀 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월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기 잘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제 반등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긴 한데 이 지금 조정의 움직임이 이전에도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이제 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정 줄 때 반등 주는 구간에서 종목들이 항상 좀 차별화되면서 업종이 좀 차별화되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어서 네. 아니 조정 주고 나서 지수는 올라오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달라진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 업종 다 같이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거래일 BOJ 이슈까지도 지금 이벤트 잘 소화하면서 환율도 지금 하락세로 안정세에 지금 현재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7월 수출입 동향 역시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어서 8월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반등세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오늘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우리 지상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는데 그래도 장중에 코스피가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결국에는 0.42% 오른 2,782.32포인트에서 문을 닫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더 강하죠. 1.3% 전일 대비 올라주면서 813.67포인트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8월 1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연이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는 뱅크 오브 재팬, 오늘은 간밤에 페드가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 자체는 좀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좀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외환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악재를 미리 소화하고 갔고요.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Q10 관련주가 5.9%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리업종이 5.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쪽이 2.9% 넘게 상승세, 마이크로 바이옴 쪽이 2.9%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XR, AR, VR 쪽이 3.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K전력 쪽이 3.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업종을 봤을 때는 유통과 상사 쪽이 2% 넘게 상승세, 제약 바이오 쪽이 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화학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시세를 낸 것이 특징이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7월부터 계속해서 부진했던 중소형주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래량이 실린 기업들 보면은 조선주가 좀 눈에 띄고요. 상승률 상위 기업들 보시면 넥슨게임즈 오늘 시장에서 하루에만 2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넘게 상승하면서 2,777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81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확실히 강했는데 코스피가 약했다라기보다는 코스닥이 지금까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아마 저점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온 듯합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제 또 강력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깝게 하락세, SK하이닉스 쪽이 0.6%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4,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1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요. 사실 어제 우리 증시는 좀 선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AMD가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이러한 부분과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IT 투톱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였고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갔습니다. 다만 LG엔솔 쪽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LG엔솔이 3% 가깝게 상승세 33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는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기업들, 지금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1% 넘게 하락세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1.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완성차, 전기차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현대차는 25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도 금융주는 사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8% 넘게 상승세, 에코프로가 1.4%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양극재 쪽이 또 움직여줬고 HLB가 2.4%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엔캠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4,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를 단숨에 뚫어냈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4.3% 넘게 상승하면서 8만 8,200원대 오늘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와 게임 쪽이 코스닥 내에서는 굉장히 강했고요. 휴젤은 0.4% 강보합권, 그리고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0.5% 상승하면서 20만 원대 어제 뚫어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0만 원대 그대로 유지를 했고 20만 1,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 조금 더 정리해 보고요. 마감 전략도 함께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코스피가 그래도 장 막판에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것 같은데 그 조금 아쉬운 네. 상승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내일장은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전략 짜봐야 할까요? 요즘에 증시가 하도 많이 좀 눌러서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런지 우리 앵커님이 정말 이제 기대감 정말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욕심쟁이 우후후입니다. 네, 아무튼 네, 지금 이제 좀 자제해야 되는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900포인트 갔을 때 제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너무 지수가 가파르게
빠르게 빨리 오른다라고 네. 해서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포함하면서 증시 조정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제부터 나오는 이제 상승세가 좀 더 이제 찐 그런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네. 시장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지수가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미 좀 호재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8, 9월 중에 지금 현재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들어오죠. 또 9월 달에는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나오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단행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젠 더 나아가서 연내 3번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서 시장에서 너무 좀 기대감을 계속 좀 키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아직 증시에 지뢰처럼 곳곳에 불확실성 요소는 아직 숨어 있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하마스 수장 암살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쪽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면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증시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분명히 이게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직까지도 미 대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 대선 역시도 9월 달 또 TV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 또 TV 토론회로 그 여론이 또 뒤집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려하면서 가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변곡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8월 달에 또 순차적으로 또 이슈 우리가 또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일단 8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우리가 예의주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8월 이제 말로 좀 넘어가게 되면 8월 22일에서 24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FOMC 이전에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연준의 스탠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주목해야 될 이슈가 또 8월 달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은 늦추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오늘은 정말 단순하게 하루로 봤을 때는 안도 랠리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큰 흐름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계속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지금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이제 중순까지는 실적과 개별 모멘텀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두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최근 또 소외되고 있었던 섹터들 특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넥슨 게임즈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이제 섹터들이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조정 이후에 좀 더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을 받아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눌렸었던 업종 섹터들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근래 한 달 사이 조정 좋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이미 사실 수출주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 줬었던 섹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종목 공략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 와중에도 또 미 대선이나 중동 이슈 같은 좀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시장 조심조심 살펴가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도 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장에서 좀 시초가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또 하나 알려주고 가시죠. 네, 일단은 저는 화장품 섹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화장품주 알려주셨는데. 네, 오늘도 뭐 아모레퍼시픽 나쁜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잘 갔죠.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런 이제 추세를 타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근래에 7월 달 내내 조정을 줬거든요. 이제 8월 달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흐름상 봤을 때 지금 6월 달 시세가 나와주고 나서 그다음에 7월 조정, 그다음에 이제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업종 섹터 단으로 봤을 때도 화장품 섹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어제는 제가 이제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화장품 용기와 관련되어 있는 펌테코
펌텍코리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펌텍코리아,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기반의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펌프나 용기, 튜브 이런 각종 이 화장품 용기들을 다 펌텍코리아 쪽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펌텍코리아가 상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전에는 연우라는 기업이 맞아요. 우선적으로 있었는데 네. 한국콜마에 인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연우의 매출액이 지금 이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화장품 용기 쪽으로는 펌텍코리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펌텍코리아가 지난주 4, 5, 6월 달 시세 나와주고 나서 지금 7월 달 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차트도 보면서 같이 좀 볼까 하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한 달 반 정도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다른 또 화장품 종목들, 중소형단 종목들은 시세를 다시 되돌리는 종목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를 유지를 잘 시켜줄 수밖에 없는 게 1분기도 호실적이었고요. 2분기까지도 지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수출액이 상반기에 원체 좋았고요. 또 색조 화장품도 이제 이전 대비해서 24% 정도 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화장품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게 또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화장품 용기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이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공장 증설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헐떡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펌텍코리아가. 그렇지만 지금 공장 증설을 계속 좀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 하반기부터는 수급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그 수급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한 지금 공장도 계속해서 증설 중에 있는데 7월 달에는 알루미늄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4공장도 지금 현재 짓고 있거든요. 4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7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생산 들어간다 한다면 생산 효율이 당연히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들 공장에서는 지금 자동화 설비 투자로 인해서 70% 수준의 높은 지금 자동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화장품 빅사이클 타고 있을 때 화장품 용기 관련주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잡아가실 때 이전에 하단 지지 구간 43,0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지금 월주봉상 흐름 봤을 때 하단 지지로 좀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43,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보시고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10,000원 정도 펌핑해서 53,000원 구간대까지 상방 여력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움직임 향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를 오늘 짚어주시네요. 화장품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4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 수초가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곽유정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 알테오젠이 1위 에코프로비엠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부진한 동안 알테오젠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온 건데요. 코스닥 기업 순위 재편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비엠과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의 시총 차이는 약 8,500억 원입니다. 올해 들어 알테오젠 주가는 240% 넘게 상승한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57%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건 지난 2월 글로벌 제약사 미국 머크와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SC를 독점 계약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입니다. 여기에 바이오계를 둘러싼 우호적 대외 환경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신약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유리해질 거란 분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전방산업 전기차 업계 수요 정체가 길어지면서 2차 전지주는 차갑게 식는 모습입니다. 실적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2분기 매출 8,095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57.5%, 96.6% 감소했습니다. 두 기업을 향한 증권가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알테오젠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37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다수 증권사들이 연이어 투자 의견을 하향하거나 목표가도 낮춰 잡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최근에 FDA 관련돼 가지고 승인받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이 좀 드러나는 게 없으면 지금이 좀 고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또 한 번의 코스닥 지각 변동. 시장의 시선은 알테오젠의 다음 달 키투르다 SC 임상 3상 결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고현국 전진건설 로봇 대표가 올해 생산 능력을 700대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공모자금 활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 대표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진건설은 현재 최대 600대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80에서 85% 수준입니다. 상장 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을 통해 건설 산업 친환경화를 선도하고 무인화 트렌드에 맞춘 로봇 제품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년간 최소 50%의 배당 성향을 유지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부탄캔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버너에서 부탄캔을 분리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부탄캔 권장 사용 기한인 3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부탄캔 사고는 주로 잘못된 환경에 부탄캔을 보관하거나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화기 주변에서 부탄캔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약 3에서 5분 내에 부탄캔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파열 방지 기능이 없는 부탄캔의 경우 피해 규모가 방지 기능이 있는 부탄캔보다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탄캔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나서 그냥 연소기에 이렇게 장착된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부탄캔은 연소기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캡을 씌워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31일 부탄캔 폭발 사고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이 같은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